안녕하세요. 금융사건 파일 디바달리아입니다. 2007년 7월 9일 오전 8시 경기도 안양시 사설 환전소에 일하는 25살 여직원 임씨는 평소처럼 사무실 청소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출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일찍부터 첫 번째 고객이 들어왔는데요. 고객은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지 헬멧을 쓴 상태였습니다. 그는 헬멧을 벗지 않고 환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했죠. 그런데 그 사이 이번엔 두 번째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그날따라 왠진 모르겠지만 손님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날 환전소 사장님 박 씨에게도 유별난 아침이었죠. 그가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겁니다. 인근 카센터를 찾으면서 출근이 늦어졌고 그걸 직원에게 알리기 위해 임 씨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웬일인지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침 10시 50분, 수리를 마친 박 씨는 환전소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직원 임 씨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이상한 생각에 환전소 안쪽, 그러니까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처참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직원 임 씨가 사장 책상 아래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숨은 멎은 상태였죠. 또 금고가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 있던 1억 8,500만 원의 현금은 사라진 상태였고요. 박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피해자 임 씨의 양 손목은 케이블 타이로 묶여져 있었고 입에는 청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참혹한 것은 그녀의 상태였는데 임 씨의 목에는 오른쪽 귀 밑에서 시작해 목 중간까지 길이 14cm가 넘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동맥, 경정맥, 기도가 완전히 절단되어 있는 상태였고 뼈까지 손상되었죠. 부검이마저 이토록 깊은 상처는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였고 덧붙여서 몇 초 안에 숨을 거두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상처의 형태로 봐서 범인이 뒤에서 임 씨의 머리를 고정하고 흉기로 목을 그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범인은 왼손잡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오른손잡이였다면 피해자의 왼쪽 귀 밑에서부터 상처가 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견 당시 임 씨는 한 손에 수화기를 쥐고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래서 당황한 범인이 그녀를 죽였던 걸까요? 하지만 현장을 살펴보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만약 범인이 신고 장면을 목격했더라면 그는 본능적으로 전화기 본체에 다시 올려뒀을 거라는 거죠. 혹시라도 통화가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수화기를 계속 쥐게 한 채 살인을 자행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또 전화를 막기 위해 저지른 공격이라기엔 상처의 형태가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확실히 피해자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공격을 한 게 아니라 범인은 분명 안정되게 피해자를 제압한 후 확실하게 목을 그었어요. 현장에서 눈에 띄는 점은 또 있었습니다. 금고의 손잡이에 매달려 있던 케이블 타이. 이는 임 씨의 손목을 결박한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처음에 임 씨의 손목을 금고 손잡이에 묶었다는 것을 암시했죠. 아무래도 금고 문을 열기 위해서는 임 씨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임 씨는 끝내 금고 앞이 아닌 책상 밑에서 그것도 수화기를 쥐고 있는 채 발견된 걸까요? 이에 프로파일러는 범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손에 전화기를 쥐어줬을 거라 추측했어요. 왜냐면 우발적인 범행처럼 현장을 꾸며내기 위해서였죠. 동시에 이렇게 반항을 하면 언제든지 잔인하게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고의로 피해자를 처형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범인이 상당히 악랄하고 잔혹한 인물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장은 사무실을 밀집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래서 복도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한 돈을 다루는 환전소 특성상 사무실 안에도 CCTV가 있었죠. 경찰은 곧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방문한 이날의 첫 번째 손님, 그리고 뒤이어서 방문한 두 번째 손님. 두 명이 공범이었습니다. 이들은 곧 강도로 돌변해 임씨를 제압했고 그녀를 살해한 뒤 현장을 빠져나갔어요. 범인 둘은 꽤나 치밀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사전에 CCTV 위치까지 파악한 듯 보였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얼굴이 찍히지 않도록 움직였고 심지어 범행 후에도 들어갈 때처럼 시간차를 두고 따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건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애초에 살인을 계획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원래라면 직원 임씨가 출근하고 얼마 후 사장 박씨가 출근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날 타이어가 펑크가 났고 범인들은 이것마저 예상한 듯 유유히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일부러 박씨의 타이어에 펑크를 내고 출근을 지연시켰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데요. 이에 경찰은 환전소는 물론 사장 박씨의 집 주변으로 수상한 인물들을 수색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신원이 파악된 사람은 전 실장이라고 불리는 남성. 그가 박씨의 타이어를 펑크낸 사실이 드러납니다. 참고로 전 실장은 사건 당일 환전소에 침입한 범인은 아니었어요. 경찰은 그의 통화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러자 전 실장이 사건 전후로 몇 개의 공통된 번호와 수차례 연락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헬멧을 쓰고 있던 범인이 작성한 서류가 발견되었는데 근데 그곳에서 쪽지문이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즉각 분석에 들어갔죠? 그 결과 헬멧을 쓴 범인의 정체는 1972년생 김성곤으로 확인되었고 그 뒤에 현장을 침입한 나머지 한 명은 1969년생 김종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전 실장을 더해서 범인은 3명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동시에 경찰이 활용한 것은 통신 기록.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가 범행 후 현장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기지국을 통해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범행 직후 김성곤과 김종석은 안양 환전소를 떠나 함께 이동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2명이 이들을 따랐는데 전 실장과 미상의 한 명이었어요. 넷은 다른 누군가가 있는 인천의 한 집결지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총 5대의 전화기가 한 기지국에 모였고 경찰은 추적 끝에 일당들의 나머지 신원을 파악하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드러난 다른 용의자는 1966년생 최세용. 통신기록 분석 결과 그는 직접적으로 행동하진 않았지만 나머지 4명과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통화를 했습니다. 즉, 그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최세용의 동생 최씨가 사건 당일 스타레스 차량으로 운전수 역할을 했죠. 전 실장은 박 사장의 미행을, 나머지 김성곤과 김종석이 환전소 강도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즉각 전국적으로 이 5명의 수배를 내리고 행방을 쫓았는데 이상하게도 이들은 연기처럼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사건으로부터 6년 후인 2013년에 풀리게 됩니다. 그에 앞서 잠시 다른 사건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1년 후인 2008년부터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놀랍게도 범인으로 지목된 이들은 한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사는 한국인이 그곳에 놀러온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강도를 저질렀던 겁니다. 범인들은 인터넷 여행 사이트에서 동행을 구한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 후 필리핀 현지에서 만나 같은 차량에 타고 돌변해 구타 후 금품을 갈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을 협박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게 했고 큰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둘러대 직접 돈을 송금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피해자 중 이들의 손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생사조차 모르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있었고요. 이 사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전에 금사파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고 또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수차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티브를 얻어 영화 범죄도시 2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극적으로 살아남아 한국에 귀국한 피해자가 있었는데요. 마침 피해자가 지니고 있던 소지품 중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나온 겁니다. 바로 그 지문의 소유자는 최세용.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세용을 비롯해 직접 환전소에 들어가 살인을 저지른 김성곤과 김종석 또한 함께 필리핀으로 도주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경찰의 추리는 완벽하게 들이맞았어요. 실제로 이들은 사건 당일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그곳에서 수십 건의 한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납치 강도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살인이 무려 5건, 납치 강도는 16건, 피해 액수가 6억 5천여만 원에 달했죠. 주요 일당은 최세용, 김성곤, 김종석, 그 외에도 필리핀 현지에서 행동대장, 수거측 같은 여러 명의 공범들을 거느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명 필리핀 살인기업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이 이 모든 범죄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한국 경찰은 이들을 잡아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2011년 12월 김성곤이 필리핀에서 검거되었고 김종석 또한 2012년 10월 8일 필리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종석은 얼마 후에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 사이 2013년 5월 1일 한국에 머물고 있던 전 실장과 최 씨의 동생이 체포되었고 마침내 2013년 10월 16일 이들의 우두머리 최세용이 태국에서 도피 중 붙잡혀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이어 2015년 5월에는 필리핀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범인 김성곤이 한국으로 송환되었고요. 죽은 김종석을 제외하고 환전소 살인사건의 공범들이 모두 체포된 것입니다. 이어진 조사를 통해 이들이 환전소 강도살인을 모의한 전말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최세용과 사망한 김종석은 과거 일본에서 제일교포 자산가 할머니를 상대로 강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때 훔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10억 원 상당이라고 해요. 이들은 엔화를 갖고 들어온 후 환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안양 환전소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돈을 노리고 강도를 계획했던 거죠. 일본, 한국, 필리핀, 여러 나라를 오가면서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었습니다. 최세용은 환전소 강도 사건을 모의한 건 사실이지만 피해자 임씨를 살해한 거는 김종석과 김성곤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김성곤과 김종석 중 누가 직접적인 살인을 저질렀냐 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미 죽은 김종석은 말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 김성곤은 재판에서 임씨를 살해한 범인은 김종석이라고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성곤의 강도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고 거기에 그동안 필리핀에서 저지른 강도 살인과 수십 건의 납치 강도에 연루된 혐의도 모두 더해졌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어요. 한편 최세용은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에서는 강도치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김성곤과 마찬가지로 필리핀 현지에서 벌어진 2건의 강도살인과 여러 건의 납치 강도 혐의를 주도한 것이 인정돼 최종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그가 환전소 사건이 벌어지기 전인 2006년부터 가정집을 돌면서 7건의 특수강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악질이네요. 그렇다면 죽은 김종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운전자였던 최 씨와 미행과 망보는 역할을 했던 전 씨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살인에 직접 가담한 게 아니라는 게 그 이유인데요. 근데 더 웃긴 게 전 씨는 사건이 벌어진 후 일당과 함께 필리핀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피해자를 물색해 필리핀에 있는 최세용 일당에게 보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인 사업가에게 접근해서 필리핀에서 같이 사업을 하자는 식으로 꼬드기는 수법이었죠. 실제로 최세용 일당은 범행 초기 전 씨가 물어다주는 이들을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점점 힘들어지자 나중에는 아예 필리핀 여행객들을 상대로 수법을 바꾼 정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전 씨의 직접적인 강도 살인만 안 했을 뿐이지 범죄에 가담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결코 처벌에서 자유로울 순 없겠죠. 전 씨는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이송한 국외 이송유인 및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철저히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이용한 범인들. 이들의 악랄한 범죄는 인간이 아닌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다룰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언제나 현실이 그 어떠한 영화보다 더 잔혹하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요 사건 파일 디바달리아였습니다.